깜빡 졸았는데 한저고장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셨구나. 예. 자, 우리 테마 15분 할 차례죠? 법인의 능력이죠? 맞습니까? 법률의 목적인가요? 테마 20번인가요? 돈 물건 행위하다가 끝냈어요. 돈 물건 행위. 준물권 행위 했으면 다 한 거죠. 법률 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이거부터 할 차례죠? 그러니까 여기 법률행위의 분류 기준이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법률 효과에 따라서 분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대분류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눠서 여기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2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하고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우리가 법률행위의 개념을 완전히 정립하기 전까지는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 법률행위 했다. 계약 체결한 걸 법률행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시자고요. 왜 했을까요? 갑은 뭐 때문에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소유물을 팔겠다고 하고 을은 뭐 때문에 이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치? 계약을 한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야. 매도인의 목적은 뭐죠? 매도인의 목적은 대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금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을의 목적은요. 이 계약을 통해서 을은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대금 자체를 취득한다,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뭐요? 소유권. 그렇죠? 대금에 대한, 대금을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금에 대한 뭐예요? 처분권. 그러니까 대금에 대한 권리고 부동산에 대한 뭐를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목적은 뭐죠? 권리 취득인 거예요. 그죠? 그럼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전이 되면 갑의 권리는 소멸하겠죠?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궁극적으로 이 법률 행위의 목적은 권리관계의 변동에 있다고요. 권리관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법률 행위가 성립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서요, 법률 행위가 일단은 성립하고 나면은 성립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 그죠?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의사표시는 사람만 해요. 사람만 하다 보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람만 한다 그랬죠. 보통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는 짐승들은 못한다 그랬죠.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의 당사자다라고 얘기하고요.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법률행위의 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갑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을 2억에 팔게 살래? 그러니까 을은 네가 살고 있던 그 집이야? 그럼 내가 2억을 줄게. 의사표시했습니다.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나는 너한테 금전을 받아서 그 권리를 취득하겠다. 이게 두 사람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의사표시 있다라고 하면은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당사자고 목적도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립 요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했습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능력은 지금 권리 능력 배웠죠? 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배웠습니다. 행위 능력 이거 다 배웠죠? 그렇습니다.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예요. 무효. 행위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데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또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건 대금이고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건 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였잖아요. 이 권리는 일단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되어가 아니라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또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복잡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성립 요건도 있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있는데 굳이 그건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잘 건드리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해당 파트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본 수업할 때는 이런 걸 조금씩 건드리겠지만 지금은 여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건 지금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법률 행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의사표시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법률 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확정되어서 이 행기에 계속 이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 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그렇죠? 몇 평형 뭐 이런 것만 정해놓고 아파트 짓지도 않았죠. 터도 안 팠잖아요. 그죠? 이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추첨도 나중에 하죠. 몇 동 몇 호 이런 거 추첨도 나중에 합니다. 그래도 그 계약은 일단은 어떻게 해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먼저 넣는 거잖아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 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확정할 수야 확정되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가능이다라고 하는데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아, 지금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물이 처음부터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이후에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행을 못하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한번 봅니다. 가능이 더 많을까요? 불능이 더 많을까요? 법률행위는 이행이 가능한 게 더 많을까? 이행이 불가능한 게 더 많을까요? 가능이 많죠. 네, 가능이 훨씬 더 많죠. 가능은 뭐 어떻게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능을 공부합니다. 불능을 공부하고 불능만 쏙 빼면 나머지는 다 가능이겠죠. 불능의 유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뭐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
일시적 불능과 항부, 영구적 불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시적 불능이 불능일까요? 항부적, 영구적 불능이 불능일까요? 영구적 불능이 불능이지. 일시적 불능은 지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못 줘. 그런데 3일 있으면 줄 수 있대요. 그럼 그건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야. 이행이 늦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구차스러운 것들은 싹 빼고,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걸 공부하는데,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7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면 6월 30일부터 그 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없었대요.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없었대요. 그럼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이 목적 부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이행기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능은 불능이에요. 불능인데 무슨 불능입니까? 처음부터 불능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부터 이행기까지, 즉 잔금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까지 그때 불이 나버렸대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됐죠. 나중에 불능이 됐으니까 이것도 뭐가 될까?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야. 불능인데 처음에 있던 사유가 아니고 나중에 있던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됐다. 이거를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는 이 매매계약, 이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인 거야. 계약 자체가 성립할 당시부터 없었죠.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어. 없는 물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요. 자, 계약 성립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럼 계약 자체는 무효가 돼서는 안 되죠. 계약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뭐가 돼버려요? 유효가 된다. 그냥 무효다, 유효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채무자에게 주식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벌써 복잡하죠.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총칙에서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계약법에서 잘 건드리니까 물론 본 수업할 땐 그걸 건드립니다. 그걸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이 뭔지, 그 법률 효과는 어떠한지, 후발적 불능이 뭔지, 그 법률 효과는 어떠한지 요거 정도만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이죠. 네, 가능했고 그 다음에 적법인 거야. 적법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의 목적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법에 위반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응? 위법. 위법. 법에 위반된다가 위법인 거야. 우리 민법에서는 위법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 두 가지를 위법 행위로 봅니다.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법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이렇게 둘로 나눠서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채무불이행이 됐든 뭐 불법행위가 됐든 전부 뭐에 들어가요? 위법행위.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야 채무불이행이고 법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우리 민법에서 어떠한 행위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내용은 전부 위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위법행위냐 아니냐. 위법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고요. 위법행위는 아니래도 우리 민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있으면 손해배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사유예요. 민법에 손해배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위법행위이든지 두 가지 사유 아니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예.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내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근데 내 행위는 위법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내 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손해배상의 의무는 어떤 경우에 위법행위인 경우에 위법행위가 아닌데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법에 손해배상하라고 정해놨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상대방, 나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 경찰관이요. 경찰관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다른 사람의 차에 부딪히고 가게에 부딪혀서 물건이 깨졌대요. 그러면 그 물건이 깨진 데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까? 이거는 정당한 직무 집행 중에 생긴 손해죠. 거기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손실보상은 그쪽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민법은 지금 정리합니다. 위법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위법행위가 아닌데도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사항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그렇습니다.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 자체가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는 아니거든요. 무효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은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고 봐야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내이익의 배상은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할 거예요. 여기는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이 이행 의무가 있는 갑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을 하지 못했대요.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이행해줘야 될 의무 있는 자가 자신의 과실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으면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으면 그게 뭐죠?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될 의무 있는 자가 나의 과실로 갖다 주지 못했대요. 그게 뭐죠? 그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의 과실도 없이 이행할 수 없었대.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이게 낙뢰 맞아갖고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행을 못 해준답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적물은 없어졌죠? 목적물은 없어졌으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도 또 매도인도 이행해줄 의무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이거 이행해주면서 뭘 받을까? 대금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낙뢰로 이게 없어졌대. 낙뢰로. 꽝 쳐가지고 여기 맞아갖고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지금 갑은 규칙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돼서 이행할 수 없게 됐잖아요. 여기는 매수인도 규칙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도 책임 없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을도 이행할 의무가 없죠. 대금 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목적물은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손해는 남아있죠.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그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은 갑이 부담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왜 불능이 됐느냐? 지금 매도인으로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렇게 나눠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서로 간에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지요? 가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법 그래요. 적법은 적법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다시 왔던 거죠. 적법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적법이라는 얘기는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 규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위법이라는 얘기는 법률 규정이 위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법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우리 법은 강행법규가 있고요. 임의법규가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예, 강행법규는 벌써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강행법규인 거예요. 임의법규는요.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법규가 임의법규인 거죠. 갑하고 을이 A라고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법규가 있는데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했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했대. 이럴 수도 있고 임의법규에 위반할 수도 있겠죠. 이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수도 있고 임의법규, A라고 하는 법규가 혹시라도 강행법규다. 그럼 이 행위가 A에 위반했으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거예요. 이 행위가 A라고 하는 이 법이 혹시라도 임의법규라고 한다면 이 행위는 임의법규에 위반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때 만약에 A라고 하는 법 규정이 강행법규고 그 행위에 위반했으면 이 행위는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법규가 임의법규다라고 하면은 이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뭐가 돼야 되죠? 유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임의법규에 위반한 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임의법규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야 이거 적용하지 말자. 그럼 배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적용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B를 하자라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혹시 강행법규라고 한다면 이건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임의법규에는 위반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임의법규에는 위반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임의법규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법률행위 하는 과정에 야 이거 적용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하나 내용 만들어서 정하자. 그러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대. 그럼 도대체 임의법규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로 그냥 확 제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계약을 체결했대요.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계약만 체결했대. 특별히 여기에 반대하는 규정이 반대하는 합의가 없을 때 그럼 이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당사자가 법률행위 하면서 특별히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하자라고 정해놨대요. 근데 그 반드시 하자라고 정해놓은 게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그건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네끼리 정하지도 않았으면 그 뭐가 적용이 되는 거지? 이제 임의법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 사실행 관습이 적용이 되고 사실행 관습도 없을 때는 임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강행법규가 둘로 나눠져요. 강행법규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효력규정이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하지만 단속규정에 위반했답니다. 단속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는 아닙니다. 유효이긴 한데 뭘 한다는 얘기죠?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 단속규정은 말 그대로 단속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단속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이건 금지되어 있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를 금지하는 그 규정은 단속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단속규정입니다. 음식물을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로 하는 거야. 다만 처벌받죠. 만약에 이게 음식물 판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먹은 사람들 꺼내야죠. 무효면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한 건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열심히 먹었어요. 먹다가 이거 혹시 영업허가 있어요? 영업허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서 돌려줘야 되죠. 무효니까.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파는 행위, 포장마차가 영업허가 있어요? 포장마차는 무허가 영업행위인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에다가 쭈꾸미 한 서너 마리 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떠올랐다. 뭐요? 아주머니 이거 혹시 영업허가 있습니까? 영업허가 없습니다. 그럼 무효네요. 그리고 이거 꺼내가지고 꺼내주고 그러고 그냥 가야 되겠냐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그 행위 자체는 유효인 거야. 그러니까 음식 먹었으면 음식물 값도 줘야 돼요. 다만 행정관서에 적발이 되면 뭐가 돼요?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규정 중에서 무슨 규정이라 그래요? 단속규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단속규정은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와.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등기 안 해. 등기 안 하고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등기는 어떻게 격려되냐면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등기가 돼서 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많이 봤던 거죠? 처음 봅니까? 이런 거? 지금 얘가 지 이름 안 집어넣고 그대로 다시 팔아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 행위. 등기 차원에서는요. 중간이 생략된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법률 행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등기하지 않고 처분한 행위죠. 그래서 이걸 미등기 전매. 처음 들어보십니까? 미등기 전매? 주변에서 혹시 해보신 분 없어요? 세상을 너무 부드럽게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강행규정입니다. 근데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이 아니고 이게 뭐야? 단속규정이야. 그러니까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가 됐답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야. 다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지금 갑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을이 어떤 수작을 부렸는지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을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대요. 그러면 지금 갑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길길이 뛰고 난리 쳐도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에요. 유효지만 나중에 처벌은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 목적 중에서 어디까지 한 거죠? 적법까지 한 거야. 사회적 타당성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가능해야 되겠죠.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넘겨보시면
가능과 불능의 표준 그래요. 자,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한지 불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행이 가능해도 사회 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건 불능인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한강에 빠진 반지가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어디 같아요? 서울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 네, 서울입니다. 이 한강이죠?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뱃놀이 하다가 반지를 빠뜨렸답니다. 반지 빠뜨렸대요. 이 반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댐을 건설해서 막아요. 더 이상 물 내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댐을 건설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펌프 갖고 퍼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한 10마력짜리 워터펌프 갖다가 워터펌프 한 30만 대 갖다가 한 5년 퍼내면 물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한 10만 개 동원해서 한 5년 찾으면 찾겠죠. 반지 이거 하나 찾으려고 곧다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런 계약은 못 찾는 계약인 거예요. 이게 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행이 가능하냐 이행이 불능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하자 있어요? 아니 물 못 내려오게 댐 건설해서 막고 또 물 못 빠져나가게 댐 건설해서 막고 물 퍼내고 그죠? 금속 탐지기 동원해서 몇 년 동안 찾고 그럼 언젠간 찾아지겠죠.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지. 이게 이제 이론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가능이냐 불능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사회 통념이다. 그래서 불능의 유형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고개 드세요.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하면 그 계약은 유효 무효. 요 고개 드셔야 돼요. 거기 보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고 이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책에서 보고 책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머릿속에 절대 안 남아요. 자, 여기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거구나. 책에서 찾으면 이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영상을 남겨야 돼요. 상을 남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원시적 불능이 있는 이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후발적 불능 사유가 있는 이 계약은 뭐야? 유효다. 그래, 거기 원시적 불능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무효다.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나중에 기본서에 이런 식으로 줄 쳐줄 거니까 머리 줄 쳐놓고 가서 집에 가서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게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도 떠올리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그랬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일단은 유효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뒷부분부터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뭐다? 유효이다. 무효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 그런데 편집이 좀 이상하죠. 어떤 건 큰 글씨고 어떤 건 작은 글씨고 그래가지고 조금 재밌긴 합니다. 적법 그래요. 그래서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에 위반하면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그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강행법규도 또 어떻게 나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지만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인데 처벌받는다. 사례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여기 중간생략 등기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기는요. 뭐가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 민법시험에서 낼까요? 그건 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임의법규, 강행법규,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즉 적용하지 말자라고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 내지는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 내지는 강행법규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기 강행법규는 크게 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최고, 추인, 철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선이다, 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는 뭐가 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의와 악이 그래요. 선의는 착한 놈이죠. 악의는요, 나쁜 놈이요.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잖아. 선의자, 악의자. 선의자는 착한 사람이고 악의자는 나쁜 사람이죠. 근데 민사 간에 개인 간에 거래하면서 어떤 사람이 선의자예요? 법률행위 하면서. 나중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행위 해놓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나쁜 놈, 좋은 놈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게 악이자인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고 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선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 선이에요. 앞에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매도인이 이 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매수인하고요.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이 매도인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야. 악의. 근데 모르고 매도했을 수도 있죠. 왜 분위기들이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자, 자기 집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어쩐 일에 불이 타서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어떤 경우에 있어요? 그렇죠. 얘 집이 10채야. 집이 10채면은 그 중에서 한 채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일에 불이 나서 없어졌을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대. 그럼 그 매도인은 뭐가 돼요? 선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불이 나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했으면 뭐가 되고 악이라고 부르고, 모르고 했으면 뭐라 그런다? 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지워야 될 게 이 개념인 거야. 선의, 악의. 그럼 우린 벌써 악이 그럼 뭐요? 미워해. 아우, 나쁜 놈이야. 아, 이렇게 된다고. 그거부터 지워야 됩니다. 악의자는 알고 있었을 뿐이다. 선의자는요, 몰랐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선의가 더 띨띨해가지고 바보 같은 거예요. 선의, 악의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선의를 그 전제로 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과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요.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과실이 없다,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은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과실이다. 그렇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알았던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선이면서 무과실 이렇게 많이 냈는데 요즘 문제는 그냥 무과실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과실이 없다면 그러면 일단은 선의는 깔고 가는 거죠. 과실이 없다면. 과실이 있다면 그럼 뭐야? 선이요. 선이면, 악이면 알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이거 말이 이상하죠? 알았는데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알았으면 알은 거지.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몰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몰랐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거고. 몰랐는데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선이지만 무과실이 있다.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요즘엔 추세가 이걸 빼버리고 과실이 있다면 그럼 선이란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예요?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무슨 과실이 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해서 나쁜 놈 이걸로 바로 연결해버린다고. 그 개념을 노려서 교수들도 자꾸만 문제를 내요. 이게 정립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어쨌든 선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다했다. 그 차이인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최고, 추인, 철회. 그런데 최고가 뭐지요? The best인가요? 최고가 뭐예요? 최고. 돕니다. 네, 독촉인 거야. 우리 최고장 받아봤나요? 최고장. 그게 뭐야? 결국은 독촉장인 거야.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독촉 안 내는 게 뭐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돈 받을 거 있는데 돈 안 주니까 야 언제까지 내나? 언제까지 안 내놓으면 고발할 거야? 언제까지 안 내놓으면 강제 집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최고인 거야. 우리가 보통 독촉이라고 얘기하죠. 야 가서 독촉 좀 해와.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촉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서는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 최고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 거냐 말 거냐. 혹시 매매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률효과가. 그럼 상대방에게 야 어떡할 거야? 확정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걸 뭐라 그래요? 최고한다. 그 최고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야지 그 친구나 직원들에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고는 누구에게 한다? 확정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최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인, 철회 그래요. 추인. 이건 뭘까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추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야. 어떤 법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법률 효과를 인정해 줘버리는 걸 추인이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미성년자가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아들이 했어? 그래 그럼 그거 유효로 해. 추후에 어떻게 되어버려요? 법률 효과를 인정해 줘 버린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어요.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뭐죠? 유효로 확정하겠다 그런 얘기야. 자, 조금 거기까지 안 나갈 걸 괜히 나갔다. 추후에 인정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추인이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놓고 뒤에서 나가면, 뒤에서 공부하면 또 조금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에이, 안 할 거 괜히 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그거 하면은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낫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꾸만. 자, 그 다음에요. 철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회. 철회는 들어보셨죠? 철회다라고 하는 거야. 철회는 뭐가 철회예요? 거꾸로 돌리는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계시는 거야. 거꾸로 돌리는 건 취소라고 봐야 되죠. 취소는 소급해서 소멸해버려요. 그런데 철회를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법률행위를 지금 했어요. 지금 법률행위 했는데 이 법률행위 쭉 지나가다가 여기서 혹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법률효과가 소멸해버린다고. 근데 취소를 하지 않고 철회를 했대요. 그럼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철의 맨 5번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미 주장했던 어떤 사실을 번복해서 주장의 내용과 반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미 주장했다가 반대의 효과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거잖아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거는 자, 법률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요. 법률 행위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꾸만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중개사도 강의를 하는데, 중개사 이제 다음 주 이제 시험 봐요. 27일 날 시험 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와갖고 그러는 거죠. 아,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캄캄하고 눈앞이 지금 뭐 잘 떠오르진 않는데, 반면에 40개 중에서 37개, 38개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은 꼭 무슨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책을 붙여서 열심히 봐요. 근데 절대 성적 안 올라가요. 생각 많이 하시는 게 성적, 머릿속에도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관념을 집어넣고 계신 분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풀고 그럴 때 성적 잘 나와요. 문제풀이 요령만 제대로 배우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법률행위.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회적 타당성. 그렇지. 느낌 알겠죠? 느낌 아니까.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행위들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냐라고 하는 거야. 너무 많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법률행위, 그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도대체 어떤 거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걸 그런 거야. 선량한 풍속은 뭐고 기타 사회 질서는 뭐냐? 더 어려워졌다. 그죠? 이 법조학을 만들어 놓고 교수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민법 교수들이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정해놓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좋아했대. 선량한 풍속은 뭐고 기타 사회 질서는 뭐냐? 그때그때 달라요죠. 그러니까 이건 평생 안 바꿔도 되죠. 그죠? 절대 안 바꿔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 관념이 바뀌어. 그래서 풍속이 바뀌어. 그럼 전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위반 행위가 되는 거야. 과거에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첩이요, 첩. 첩을 둔대. 첩. 첩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첩을 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나죠? 자, 반사회적 행위는 민법에서 불법 행위로 봐버려요. 반사회적 행위면요. 이건 형법에서도 사실은 축첩은 뭘로 봐요? 불법으로 봅니다. 반사회적 행위인 거야. 그게 반사회적 행위예요? 첩을 둔 게?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첩둔 남자 어때요? 살짝, 그쵸? 그래. 첩둔 남자, 그러니까 어때? 속으로는, 우리는 하나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둘씩, 셋씩 저랬을까? 그쵸? 야, 그건 보통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대놓고 거기, 부러워요. 이러면 애 이상해지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런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인 거야. 근데 첩둔 행위만, 축적 행위만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요즘에 반사회적 행위는 일단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여기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들면은 여러분 한 10년 동안 암기해도 다 암기 못해요. 이건 느낌 아니까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느낌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있대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일까요? 그것도 벌써 반사회적 행위죠. 아니 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고 지랄이야? 그죠? 뭔가 뒷구멍에서 조금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해 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기로 했대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이런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야.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우리가 딱 들으면은 기분이 나쁜 행위예요. 이게 다 반사회적 행위인 거야. 요즘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행위예요. 이건 지금의 반사회적 행위고요. 조선시대 때는 또 다를 수 있겠죠? 미래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를 수 있는 거야. 어떤 나라더라? 태국인가요? 어디 태국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는 힌두교를 인도인가 보다. 인도의 어떤 종교는 말이죠. 부인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좋대요. 중동에 그렇잖아요. 중동도 그렇고요. 네. 부인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좋은데 그분은 부인이 48명이에요.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가족이 150 몇 명이더라. 가족이 150명이 넘어요. 156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56명이 아침에 한 끼를 차려 먹는데 그거 제일 큰 부인이 최고 많이 두면요. 그러니까 할 일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주고 남편하고 같이 자는 날도 이렇게 큰 부인이 정해줘요. 쭉 이렇게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일하는 것도 밥 차리는 것도 이렇게 딱 나눠줘.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세 끼를 156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식당보다 더 크죠. 이건 웬만한 군대병력이에요. 군대병력. 그러니까 야채 사는 사람이고 뭐고 하여튼 그 집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엄청난 고객이죠. 삐졌어? 네 거 안 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첩을 뒀다고 해서 둘째 마누라 뒀다고 해서 그게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고. 고위직에 계신 어떤 분 지금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막 이거 갖고 논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어쩌다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그랬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니까 어떻게 돼 벌써?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슬슬 정황이 나타나니까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죠. 또 다시요. 예, 그런다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라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겠죠.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금품을 받기로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런 행위는 뭐예요? 무효다. 무효고 불법 행위로 인정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반사회적 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거기 무슨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박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도박 채무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또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런 행위들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이것들 다 무효인 거예요. 다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이미 이행했어도 돌려달라고. 빌려줬대. 빌려주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왜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뭐에 위반한 거죠? 103조 위반한 거야. 반사회적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103조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야. 뭘 알면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도박 채무를 빌려주는 행위,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다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26페이지에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법원인 급여가 나오죠. 네. 그렇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라 그래서 불법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했어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그럼 한 사람만 불법을 했고 피해자는 불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불법을 했고 반사회적 행위를 했고 한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사람만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이제 단서 조항이에요.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법률의 해석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